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백기태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전에 그 도입 강연에서 뭐 만들기 하셨잖아요. 거기 붙인 식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스칸디아 모스인데 이 모스가 아까 선생님께서 북유럽에서 나온 이끼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모스가 이끼고요. 스칸디아는 스칸디아 반도라고 해서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끼라는 이름이 이름에서 원산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제 학교 홍보 자료긴 하지만 키링이 예쁜 키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잘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토양이고요. 토양의 재발견이라고 그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 강연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보통 환경, 이제 큰 주제가 환경오염이니까 환경오염 생각하면 뭐 공기, 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폐기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토양이라는 분야가 있구나. 이거를 잘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토양이라는 분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거. 세 번째는 이 토양이라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이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열쇠처럼 토양이라는 매체가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오늘 강연의 목적입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달려서 왔고요. 환경공학과 교수고 환경에너지 융합학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학원 학과 명칭이 그렇습니다. 제가 첫 표지의 사진을 흑으로 했거든요. 저런 검은 흙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가 있을 것 같죠? 싫어요. 그쵸? 지렁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원래 지렁이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쵸? 뭔가 있을 것 같고 싫고 더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벌써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친구들이. 저는 이제 토양을 이야기하니까 혹시 농대 교수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찐 공과대학의 교수인 공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공학하는 사람들만 우르르 모여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여기에서 강연했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면은 그 연구한 결과를 논문이라는 걸로 내거든요. 논문을 어디다 보내면 그걸 이제 학술지라고 하는데 이 학술지에 보내면 그냥 다 실어주지 않아요.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누가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을 편집장 내지는 부편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논문이 오면 누가 심사할지를 결정해서 보내고 심사 결과를 받아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 논문 우리 뭐 실어주겠어요? 이 논문 이렇게 바꾸세요? 이 논문을 실어줄게요.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편집장, 부편집장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한 7개 전 세계 저널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1시간씩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역시 선물의 힘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토양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제 학교에 보직이라고 해서 연구도 하고 수업도 하지만 학교 행정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처장으로 일을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걸 학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토양지하수학회, 지하수토양환경학회랑 환경공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대학원 학과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BK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학과라서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는 아까 더러워요 그러는데 정말 더러운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오염된 토양 중에 일부는 눈에 보이고 냄새도 나지만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염이 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 시간이 일러서 저녁을 못 먹고 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먹었던 쌀에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땅에 중금속이 있고 이 중금속이 있는 땅에서 재배된 농산물에는 중금속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의 탄소를 좀 저장을 해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얘기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예, 클로버, 그죠? 예, 이쪽은 세잎 클로버, 이쪽은 네잎 클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행운이죠. 예. 세잎 클로버는? 혹시 네잎 클로버 찾아보셨어요? 네. 7클로버까지 찾아봤어요. 몇 잎? 7이. 7잎. 예. 보통 4잎 아니면 5잎까지는 잘 그래도 있던데 저도 7개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제가 요즘처럼 푸릇푸릇한 시기에 밖에 나가면 클로버 중에서 네잎 클로버를 잘 찾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찾아서 제가 찾으면 늘 저희 딸이 저한테 그것을 찾아달라고 하고 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얘기를 할 때 세잎 클로버는 행복인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니까 세잎 클로버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네잎 클로버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는 찾아봤더니 요 토끼풀 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얀색이 하나 있고 다른 거는 약간 보라색 꽃이 있죠. 거기에 벌들이 날아다니는데 올해는 벌이 유난히 적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잘. 그리고 네잎클로버를 찾는 팁인데, 작년에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았다? 그 근처에 가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찾지 마세요. 없어요. 돌연변이라서 있는 데만 있어요. 저는 어디 가봤거든요. 거기서 30몇 개 찾았어요. 거기는 맛집인 거지. 네잎클로버 맛집. 그런 장소는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네잎 클로버를 찾고 세잎 클로버를 찾고 뭐 7잎 클로버를 찾을 때 클로버 아래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클로버가 토끼풀이 콩과 식물인 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 밥에 넣는 콩과 식물이에요. 그치? 완두콩 같은 콩과 식물인데 그쵸? 느타리 콩은 잘 모르겠다. 병아리 콩, 네, 이런 콩과 식물인데요. 콩과 식물들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계에 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얘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숨쉬는 공기 중에 질소가 무려 78%, 산소가 21% 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78%나 되는 질소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질소예요. 우리가 쓰는 질소가 되려면 얘가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고정화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는 굉장히 많은, 클로버 뿌리에는 질소가 있어요. 만약 지구에서 클로버가 싹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질소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상 중에 이 질소를 고정화하는 게 또 있는데요. 번쩍하는 번개. 번개도 질소를 고정화하는 역할을 해줘요. 네. 혹시 빛의 속도는 아실까요? 네, 30만 킬로. 소리의 속도는요? 알아요. 예, 초속 340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소리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재보면
2초 걸렸다. 대략 한 680m 정도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땅 속에서는 이 토끼풀과 같은 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 아까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지렁이들도 토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토양인데 토양이라는 큰 틀 이전에 더 큰 것이 환경공학이라는 학문인데요. 환경공학이 뭐 하는 학문일까요? 갑자기 답변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때쯤 실제로 선물을 하나 줘야지 효과가 다시 나오는데. 환경을 지키는, 그렇죠. 환경을 지키는. 네, 친구. 환경을 연구하고 지켜요. 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원래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가 안 들어가도록 설명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학문이다. 네. 그 수준에서는 정말 훌륭한 답변이죠. 꼭 저한테 선물 달라고 하세요. 네. 자, 여기 보면 막 써놨어요. 이렇게 막 써놨는데 환경 여기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 샤워하는 물, 설거지하는 물, 손 씻는 물 있고요. 숨 쉬는 공기,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토양 이런 것들이 환경 요소인데 이 환경 요소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 그것이 오염됐다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오염 안 되도록 만들고 그 질을 퀄리티를 개선해서 생태계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학문.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경공학자는 저 같은 사람은 지구를 치료하는 의사다. 쉽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진찰도 하고 처방도 해서 우리 아픈 곳을 고쳐주시죠.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지구를 치료하는 학문인데 지구가 아프면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미 아픈 부분은 다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공학자 내지는 환경과학자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밖에 나가서 지금 거의 다 덮여있긴 하지만 아스팔트도 덮여있고 그런데 전체 흙을 가서 딱 보면 손으로 만져지는 흙 있죠? 요거는 고체 상태예요. 요 고체 상태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암석이 커다란 땅속에 있는 바위가 깨져서 흙이 돼요. 근데 암석이 깨져서 그거를 풍화라고 하는데요. 풍화가 돼서 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500년이 걸려요. 흙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는데 그렇게 버리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500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흙, 알갱이가 있고 알갱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거기에는 공기가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촉촉한 데는 수분,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도 있고 수분인 액체 상태도 있고요. 공기인 기체 상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오염이 되면 가까이 있는 토양의 안에 있는 공기도 같이 오염이 되고요. 반대로 토양 안에 공기가 오염이 되면 그 가까이 있는 공기도 오염이 되겠죠.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 수분도 산성이 돼요. 그리고 땅속에는 지하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하수가 우리 냇가, 강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다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 물들도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토양, 우리가 손에 잡히는 이 고체 물질들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거기를 흐르는 지하수도 오염이 돼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그 고체도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양이라는 것은 대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지렁이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또 암석이 풍화가 돼서 토양이 만들어지니까 암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그런데 굉장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요. 지구 온난화요. 네. 사막화요. 사막화요. 이상기후요. 이상기후. 네. 또 기후변화. 황사. 저 뒤에 친구. 쓰레기 문제. 네. 환경, 우리 국민들이 어떤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를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국민환경의식조사인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23년. 우리나라 국민 한 3,000명 정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첫 번째 보면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뚝 떨어지죠, 비율이. 그래서 뭐 산림이 훼손된다든가 홍수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이 중에서 어느 국민도 토양이나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응답되어 있긴 한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이나 공기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중요한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7월 달을 지내면서 6월 말 7월을 지내면서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기후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기후변화도 결국은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공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구를 치료하는 의사. 그러니까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는 여기 뭐 자연적으로 화산도 폭발하고 막 이런 자연적인 일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지구가 아파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은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은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한 0.9% 있고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네 번째로 많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280 ppm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올 1월에 426. 근데 요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은 햇볕을 받으면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으로 들어온 것들을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공기가 점점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열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한 1.1도씨 지금 상승했다고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2도씨가 넘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도씨가 되지 않도록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더 좋은 것은 1.5도씨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되어 있어요. 근데 온도 2도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2도 오르는 게 뭐 엄청난 일이겠어요. 근데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그쵸? 1도 엄청 큰 거예요. 1도 엄청 커요. 지금 그 2도씨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최대 40%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북극에 사는 생물들의 한 40%는 멸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식물의 한 18%, 20% 가까이 되는 동식물이 아예 사라져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못 보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빙하가 싹 녹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7m가 올라갈 거예요. 해수면 7m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길 거고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도 상당 부분 잠기겠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한테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탄소 중립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NDC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탄소를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도, 일본도,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 유럽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넷제로라고도 하는데요. 개념이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를 배출하면, 탄소를 배출하면 그거는 플러스고요. 탄소를 흡수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같으면 0이 되겠죠. 그게 넷제로, 탄소 중립이에요.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줄이고 흡수하는 거는 늘리면 넷제로를 만들 수 있고 더 나가면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을 카본 네거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지금 우리 더워서 에어컨을 쓰고 있지만 저런 에너지를 쓸 때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에어컨을 절약해 에너지를 절약. 네, 그거는 배출을 줄이는 거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 네. 식물을 많이 심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막 숫자가 막 쓰여 있는데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 대기, 식물, 토양, 해양 여기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통장이에요. 여기 공기 중에는 얼마나 많은 탄소가 저장되어 있냐 하면 750, 저기 PG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기가톤이에요. 750 기가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저기. 그 다음에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식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는 560 기가톤 정도 되고요. 여기 바다, 해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는 37,000 기가톤 정도가 저장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토양이에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2m까지 토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가 1,500 기가톤. 근데 어떤 학자들은 24,000 기가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배 이상 되니까. 자,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해요. 그 작용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 햇볕이 있으면 엽록소에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요. 그것이 1년에 광합성을 통해서 1년에 120기가톤의 탄소를 식물이 흡수를 해요. 그 식물이 정말로 대단한 탄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죠. 그런데 햇볕이 탁 없어지는 밤이 되면 식물들이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도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렇게 내뿜는 양이 59기가톤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초록초록하지만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식물이 오래되면 나무도 죽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땅으로 가요. 그렇게 가는 양이 59기가톤 정도 돼요. 그러면 실제로 120기가톤의 탄소를 1년에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 호흡해서 59기가톤 가고 땅으로 가는 게 59기가톤이면 2기가톤 정도는 식물이 매년 더 저장할 수 있죠. 순수하게는. 그러면 식물 보고 호흡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 땅으로 온 요 녀석들 중에서 59기가톤이 매년 온다고 했는데 58기가톤은 다시 썩어서 이산화탄소로 다시 공기 중으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양은 1년에 1기가톤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다도 보면 전 세계 바다가 되게 많잖아요. 이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가 1년에 92기가톤 되고요. 방출하는 게 90기가톤이니까 한 2기가톤은 계속 해양에 저장이 돼요. 물에 녹아있는 탄소도 있고요.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처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도 바다에 있어요. 불가사리 껍질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 토양이라는 녀석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장고죠. 숫자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공기에 있는 것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토양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토양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식물이 나뭇잎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토양으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다시 분해가 돼가지고 대부분은 다시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양은 늘릴 수가 없으면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될 텐데 그 사이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가 핵심 열쇠가 되겠죠. 자, 그래서 토양에 이렇게 식물이 나뭇잎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분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토양에 있는 탄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종류가 있어요. 유기탄소, 무기탄소. 네, 무기탄소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네, 이게 무기탄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연탄을 뗐어요. 지금도 가끔 떼는 곳이 있죠. 연탄이 탈 때 나오는 연탄가스가 있거든요. 연탄가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곳곳에 산소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산소랑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힘의 한 10,000배 정도 더 세요. 일산화탄소랑 결합하는 게.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소가 결합 못하고 일산화탄소가 다 결합을 하니까 산소 부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무기탄소라고 하는데 유기탄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바이오매스라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나뭇잎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토양에 들어오면 썩다가 더 이상 썩지 않고 남아있는 양이 아까 1기가톤 1년에 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토양에 유기탄소를 형성을 하고 썩는 도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중에 일부는 토양에 있는 수분에 녹아서 탄산염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탄산염이 석회암 동굴에 가보면 걔네들이 다 탄산염 광물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기탄소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탄소든 무기탄소든 어쨌든 토양에 많이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바이오매스라는 것들이 나뭇잎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오면 걔네들이 썩어가지고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화성에서 살아남기. 네, 감자 키워요. 정말 화성에서 감자를 키울 수 있을까요? 왜 못 키워요? 테라포밍하면 돼요. 네? 그냥 뿌리기 아니지 않으면 테라포밍하면 돼요. 아까 감자라는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감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수분, 햇빛. 그 얘가 있으면 감자 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빛도 있고 인공 조명이긴 하지만 수분도 있으면 키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막에 흙 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죠? 햇볕도 있죠? 우리가 물도 줘요? 그럼 사막에서 감자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토양이 있다고 해서 다 식물이 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토양은 건강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토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식물이 잘 자라는 건강한 토양이에요.
보통 지렁이가 살면 건강한 토양일 거예요. 근데 화성 토양이나 아니면 사막처럼 식물이 잘 못 자라는 토양은 훼손된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토양과 훼손된 토양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토양에 있는 유기탄소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토양이 쉽게는 식물이 잘 자라는 토양이 건강한 토양인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들을 잘하면 이 토양은 건강한 토양, 기능을 잘 못하면 훼손된 토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을 하냐 하면, 일단 여기 물순환 이렇게 돼 있는데 수분을 토양이 잘 머금어 줘야 돼요. 사막이 비가 적게 와서도 사막이지만, 비가 와도 사막에 있는 모래가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순환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땅속에 들어가면 마치 살아있는 녀석처럼 오염물질을 자기네가 분해도 하고요, 없애도 줘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잘하는 토양이 건강한 토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석탄이나 석유가 땅속에 묻혀있죠? 그것을 보관해주는 에너지 창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예전에 흙 많이 썼고 시멘트의 원료도 다 우리가 땅에서 캐와요. 그런 건설 자재. 그리고 어머님들이 쓰시는 화장품 중에 머드팩, 이런 것들이 다 토양에서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는 토양은 건강한 토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문화재가 주로 땅속에 묻혀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저장 창고도 토양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고요, 자원도 공급해주고요, 인류 문명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핵심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토양이 병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신문기사 타이틀만 막 따왔는데요. 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됐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흙이 마른다. 그럼 사막하겠죠? 그래서 식량난이 우려가 된다. 뭐 토양이 오염이 됐고 나비 뭐 어떻다. 척박해졌다. 홍수도 난다. 이게 다 토양이 오염이 됐다 그러는데, 오염이 됐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다가올 수 있잖아요. 토양이 아프다,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병드냐? 토양을 병들게 하는 주범은 안타깝게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활동이 토양을 병들게 하고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그것이 심각해지고요. 화학물질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땅이 오염물질을 스스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건강성이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양이 병들면요, 일단 식물이 잘 못 자라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지고요, 먹어도 건강한 먹거리가 없게 되고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 어떤 미생물인지 아는 것이 3%에서 5% 된대요. 나머지 95%는 어떤 미생물인지 모르는데 그 대부분이 토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 될 거고, 가뭄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도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싱크홀 얘기 듣잖아요. 싱크홀이 왜 생길까요? 네. 그 안에 땅이 탕 비어요. 그렇죠. 왜 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하수가 없어져서 네. 그 땅에 공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탕 없어져 버립니다. 자, 아까 거의 다 맞췄어요, 다. 자, 토양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고체가 있다 그랬고요. 수분도 있다 그랬고 공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 이제 우리가 땅을 한 5m만 파고 들어가면 비어 있는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걔를 지하수라고 불러요. 네. 보통 한 5m 정도 가면.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서 써요. 그러면 흙 알갱이하고 알갱이 사이에 있었던 물이 우리가 뽑아서 쓰면 거기는 비어있는 구멍이 되겠죠? 근데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자동차도 다니고 하니까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 알갱이들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구멍이 커져서 공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속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싱크홀은 심해지겠죠. 지하철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더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전염병도 증가를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까 환경공학자가 지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토양의 날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매년 12월 5일이 되면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네, 환경부에서 이것저것 하고요. 포스터 공모전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응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흙도 토양도 아플 수 있고요. 우리가 치료해주면 건강한 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건강한 토양, 그렇지 않은 아픈 토양을 판가름할 때,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물이 잘 자라냐 안 자라냐인데 식물이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물질이 토양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그래서 토양 유기물을 일종의 탄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토양에 탄소를 저장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낮아져서 실제로 퀴즈. 토양이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500년. 네.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너무 쉽죠? 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이산화탄소한테만 뭐라고 할까요? 열을 받으니까. 이산화탄소 열을 받으면 태양열을 받는데 대기는 없어지니까 그냥 계속 원래 태양열을 단 사람은 내가 대기 예. 충격해서 대기를 막아가지고 충격해서 바로 태양풍이 땅으로 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고요. 메세인, 그 다음에 N2O 이런 녀석들이 이산화탄소보다는 훨씬 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커요. 메세인이 25배, N2O가 298배니까 한 300배 정도 크거든요. 온실 효과 기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 기여도가,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기여도는 제일 낮아요. 이산화탄소의 기여가 1이라고 하면 메세인이 25, N2O가 298 이렇거든요. 근데 왜 이산화탄소한테 뭐라 그럴까? 이산화탄소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양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여도 곱하기 양 이거를 같이 하면 이산화탄소가 제일 기여를 많이 해요. 우리 너무 열심히 해줬으니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넘어갔대요? 자, 그럼 어떻게 토양에 탄소를 저장을 할까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린 친구들 많은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안방에 숯 있어요. 숯 보셨어요?
검은색을 띠는 숯. 근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거기에는 그 숯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는 다 새로 지어서 숯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몇십 년이 지나도 숯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숯으로 그대로 있어요. 숯이 어디에서 왔어요? 나무에서 왔죠? 원래 나무는 몇 년 지나면 썩어야 됐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숯은 죽었는데 썩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숯을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나무를 적당히 태워서, 네. 자, 여러분들이 태워서라고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연소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연소는 나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서 타요. 근데 이렇게 연소가 되고 나면 나무에 있는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고요. 재가 나와요. 근데 숯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이 온도를 높여주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줘요. 그러면 탄화라는 과정이 되면서 숯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열분해라고 해요. 산소가 있는 과정에서 타는 건 연소고. 그러면 아까 나뭇잎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오매스를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표현 그대로 하면 태우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태워주면 숯이 만들어지고 이 숯을 우리가 바이오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숯이에요, 숯.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꼬마 친구들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집에는 숯이 있었고 그 숯이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이 지나도 숯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나뭇잎을 죽은 나무를 이렇게 숯으로 만들어서 땅속에 저장을 하면 분해가 잘 안 되고 땅속에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진짜인데? 거기에 이 숯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에 있는 냄새를 잘 잡아줘요. 그래서 오염물질도 잘 잡아주고요. 수분도 잘 잡아주고요. 거기에는 영양분도 많이 있어서 걔를 비료처럼 써주면 식물도 잘 자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레히만이라는 교수님이 2007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광합성을 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100을 흡수하는데 밤에 호흡을 해가지고 50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으로 떨어지면 땅으로 50이 가는데 이 50이 몇 년 이내에 다 분해가 돼서 다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로 날아간다. 아까 저는 요거가 49, 여기가 49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시 공기로 가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데 크게 효과적이진 않다. 근데 만약 공기 중에 100을 흡수했어요. 광합성에서 호흡으로 가는 50은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거 줄이면 남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 나뭇잎 같이 요 땅으로 가는 것들을 아까 열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숯을 만들어서 걔를 땅 속에 넣으면 아마도 100이 온 것 중에서 20 정도는 땅 속에서 탄소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 어떤 경우는 1000년 이상도 갈 거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열 분해를 하려면 온도를 높여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겠죠.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로 20의 효과가 있을지 10의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정한 형태의 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는 광합성으로 나무가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나무를 다시 숯으로 만들어서 땅속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토양이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도 일부는 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분해되는 녀석들은 토양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뭐 불가사리,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 이런 녀석들이 칼슘 많거든요. 걔네들을 땅에다가 뿌려주면 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요. 토양에 있는 수분에 녹고 수분에 녹은 이산화탄소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만나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숯 같은 형태로 유기탄소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 형태의 무기탄소로 저장을 해주면 땅에 탄소가 점점 더 많이 저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또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분해되지 않도록. 숯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들은 많아요. 중금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세슘이라는 물질이 공기적으로 퓨 나오고요. 물을 만나면 다시 잘 녹아요. 근데 방사능 물질을 내요. 방사능을 내요. 그 세슘이라는 물질들이 뭐 비가 오고 하면 땅으로 오는데 이 토양이 이 세슘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깊이 못 들어가고 땅 표면 5cm 정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문 같은 데나 아니 방송에서 보시면 후쿠시마의 흙을 걷어서 검은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은 땅에 오면 땅 표면 5cm에서 10cm 사이에 다 있어서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들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뭐 기름 이런 것들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중금속이 비교적 많이 있을 텐데 오염은 여기 이렇게 지도상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 광산이 있었던 곳들이 많아요. 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훨씬 많은데 원래 광산은 우리나라 광산은 많은 경우에 땅속으로 막 굴을 파고 들어가서 캐내거든요. 얘네들이 땅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끄집어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가져가고 필요로 하는 것이 조금 들어있으면 버려요. 버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고요. 비가 오면 물을 만나면 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금속이 녹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광산이 있었던 곳 주변에 있는 땅들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해결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 농산물에는 당연히 중금속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환경부랑 우리나라 농림부랑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폐광산, 그러니까 폐는 문 닫은 거, 휴는 광산 활동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광산이고요. 그래서 중금속 오염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폐석산은 우리 이렇게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대리석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대리석을 캐내는데 돌산에서 보통은 캐거든요. 그렇게 캐고 나면 큰 웅덩이가 생겨요. 그럼 거기를 메워야 되니까 흙으로 메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넣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메웠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전주 옆에 있는 익산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익산 할 때 익은 이롭게 하다, 산은 산으로부터. 예전부터 익산은 돌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지금 군부대는 환경관리 되게 잘하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군부대는 예전에 오염이 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세탁기 써보셨어요? 안 쓰죠, 잘. 엄마가 세탁기 주로 하시잖아요. 세탁기 할 때 세탁기에다가 더러워진 옷을 넣고요, 세제를 넣고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드럼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갈 거고 통돌이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휘저어주면 옷에 있는 얼룩이 세제의 작용으로 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제가 있으니까 헹굼이라는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하고 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옷에 남아있는 물을 짜내요. 그러면 세탁이 이루어지거든요. 흙도 똑같이 세탁기에 집어넣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써요. 중금속. 엄청나게 큰 세탁기가 있고요. 흙을 퍼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탁할 때 쓰는 세제랑 비슷한 세척제라는 물질을 집어넣고 물을 넣어서 잘 저어줘요. 그럼 흙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세척제의 작용으로 물로 옮겨가요. 그러면 흙하고 물하고 분리를 해주고 흙에 있는 물을 짜주면 탈수라는 과정을 거치면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빨래하는 것처럼 토양을 처리를 할 때 효과는 뭐가 좌우하냐면 거기에 어떤 것을 넣어줘서 하느냐 하는 이 세척제, 우리 세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그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보통 어떤 것 쓰냐 하면 황산, 염산, 질산 이런 일종의 독극물을 씁니다. 그런데 얘네를 써주면 효과가 확실해요. 단 이렇게 세탁한 옷은 깨끗해지고 토양은 깨끗했어요. 오염물질은 없어졌는데 더 이상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세척제를 찾아서 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음료수에 들어있는 구연산 같은 유기산을 쓰는 경우, 토양에 원래 많이 들어있는 철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극을 설치한 다음에 전기를 딱 걸어주면 물이 전기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생기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성냥불을 가까이 해서 펑 소리가 나면 수소고 불이 확 다시 타오르면 산소죠. 근데 산소하고 수소가 생기는 것은 물이 전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 전에 물에 있는 이온들이 반대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토양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전극을 설치하고 여기다 전기를 가해주면 여기에 있는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이 이렇게 반대극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딱 모아져서 처리하는 기술,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쓰는데 잘 이동할까 이런데요. 콘크리트에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단 시간은 좀 걸리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전라북도의 군산 건너편이 충청남도 서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1930년대에 문을 연 재련소가 있었고요. 이 재련소, 이게 재련소거든요. 재련소에서 해풍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부는데 반경 4km 이내가 다 비소라는 물질로 오염이 되어 썼고요. 그거를 지금은 정화를 했는데 그때 앞에서 얘기했던 빨래해주는 토양 세척이라는 기술과 좀 전에 전기 가지고 해주는 기술을 써가지고 지금은 정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곳이 서천에 있어서 놀러가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가면 국립생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곳이 원래는 오염됐던 곳인데 지금은 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아까 한 5m 정도 내려가면 지하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하수가 지하에
땅 속에 무슨 호수 같은 게 있는 게 지하수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물이 채우고 있는 거기에 차 있는 물이 지하수예요. 근데 지하수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가 흑돼지,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가면 거의 먹잖아요. 돼지를 키우는 곳이 점점 더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 수질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데, 그러면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지하수를 퍼낸다, 처리한다, 다시 땅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요. 확실하게 다 퍼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가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목이에요. 지하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흐를 거니까 흘러가는 길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거의 다 있으시죠?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필터가 2개 내지는 3개 있을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필터에 보면 활성탄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활성탄이 아까 얘기했던 숯이에요, 숯. 그 숯이 오염물질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성탄이 들어있는 활성탄을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목에다가 설치를 해요. 땅을 파고. 그러면 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 활성탄 같은 녀석들이 오염물질을 잡아주면 더 이상 우리가 펌핑하지 않아도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은 흡착제를 무엇을 쓰느냐가 결정하겠죠. 근데 정수기에 쓰는 활성탄을 쓰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품질이 좋은, 성능이 좋은 흡착제를 여기에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해보고요. 차를 마시고 나서 팁에 걔도 중금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주 성능이 높진 않지만. 그 다음에 지하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화하고 환원이라는 게 있는데, 산화는 철이 부식되는 게 산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하고, 환원은 전자를 얻으면 그것을 환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산화되면 오염물질이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원이 되면 오염물질이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을 가지고, 산화 반응은 우리가 지하수에다가 산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일부러 넣어줘요. 대표적인 물질이 소독약에 쓰이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가 오염물질을 잘 산화시킵니다. 환원은 보통 염소가, 여기 CL이라는 물질이 염소인데요. 예전에는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게 물 대신 유기용매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TCE, PCE 이런 물질들을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얘네가 독성 물질이라서. 근데 그런 물질들은 이 염소가 하나씩 떨어지면 독성이 줄어들어요. 염소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환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새까만 철가루를 넣어주면 염소를 잘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전자를 잘 줘서 염소를 잘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표면적이 넓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나노 크기 굉장히 작은 철가루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전기만 걸어줘도 전극에서 오염물질이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3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어요. 토양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 강연을 듣고? 그럼 이제 하나는 성공했고,
토양이 얼마나 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탄소를 싸그리 다 토양에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그만큼은 안 될 거예요. 이미 들어있는 양이 있으니까. 좀 심한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탄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땅을 잘 활용해 보자. 이거고. 세 번째는 땅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저의 오늘 강연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열쇠고요. 우리가 이 아픈 토양을, 건강하지 못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분야로 진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금호중앙 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사연입니다. 녹지와 도시가 요즘 진행 중이잖아요. 녹지와 도시 토양은 일반 도시와 비해 다른 특징과 장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중에 파는 작물 키우기용 같은 그런 토양과 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토양의 녹지화 도시의 토양하고 일반 도시의 토양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그 토양, 식물 키우기용 토양하고도 토양 자체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유기물, 영양분이 더 들어있는 토양이 아마 시중에 파는 작물 키우기용 토양일 거고요. 녹지화 토양은 이미 식물이 잘 자라고 있으니 그 토양은 건강한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지, 토양이라는 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서문초등학교 3학년 신지우입니다. 비료를 사용하면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땅이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료가 우리 화학 비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요. 근데 토양이 식물이 수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해야지 얘가 자라는데,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이 흡수하는 과정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염분 농도보다는 식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물을 흡수하는데, 토양에 우리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땅의 염분 농도가 식물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수분이 땅으로 빠져나가요. 네, 삼투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죽습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 중에서 두 개만 해주세요. 네, 두 개를 딱 골라서 질문해 주시면 두 개 답변 드릴게요. 토양에서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효율이 좋은 것은 뭔가요? 그리고 유기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효율이 좋은 것. 효율이 어떤 효율인지는 모르겠는데,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는 나뭇잎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뒷마당이 있고요. 잔디를 많이 깎는데 그것을 바로 퇴비로 만들어서 거기다 다시 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기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유기산은 탄소와 수소와 H2O,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유기산의
모든 유기산들은 그러니까 탄소, 산소, 그다음에 수소, 요 H가 있는데 요 H가 떨어지면 거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항상 요 마이너스 전하가 중금속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랑 산소 두 개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요 마이너스 전하가 대부분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중금속들을 잡아서 토양으로부터 자기 편으로 당겨서 토양에서부터 뜯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우리가 먹는 식초, 그것도 이제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유기산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의 뒷면에 보면 구연산이라고 해서 그런 유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토양을 정화하는 데 써도 토양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객주 3학년 박하원입니다. 물이 오염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산 꼭대기는 토양이 깨끗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산꼭대기 토양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누가 일부러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그 첫 번째 것도 보통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온 다음에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러면 포장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의 경우는 비가 오면은 땅속으로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양이라고 얘기해요. 함양이 잘 되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대신에 그 지하수를 많이 뽑았었으면 물이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뽑아 쓰는 속도가 더 크면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가 있겠죠. 광주 수광중학교 2학년 박남영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토양을 건강하게 하려면 자세하게 어떤 노력을 해야 건강한 토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서 제 강연에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토양을 건강하게 하려면 사실 이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할 노력은 흙이라는 것이 토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구나,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땅 파고 묻는다? 이런 행동을 일단 하지 않고 이거 그냥 땅에 버리면 알아서 썩겠지? 그게 아니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구나, 이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조은경입니다. 열분해를 통해서 유기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면 100년 정도 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숯을 땅속에 묻어서 몇 년 동안 실제로 관찰을 했냐 보면 최고 한 25년, 30년밖에 관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훨씬 더 오래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숯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보면 1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최소 100년이고 3000년 이상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몇 년 동안 땅속에 안정한 형태로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최소 100년은 견딜 거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형태고요. 저것이 어찌됐든 다시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나오는 양이 그냥 숯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나무를 바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강중학교 1학년 정미래입니다. 토양에 탄소가 계속 저장된다면 나중엔 결국 토양에서 탄소가 배출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지구의 탄소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저장을 해서 탄소를 조절하는 건가요? 그리고 토양 세탁에서 나온 유해물질과 세척대가 남아있는 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으로 분해되지 않는 유해물질이 있는지 산화환원 반응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구상에 있는 총 탄소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석유나 석탄의 형태로 있든지
나무에 있던지 토양에 저장된 형태에 있던지 대기 중에 있던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땅속에다 저장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써서 배출되는 양만큼만 저장해주면 더 이상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폐수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세탁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은 사실은 하수처리장이라는 곳에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토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폐수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다른 형태의 기술들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산화할 때 아까 과산화수소,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는 것들을 제가 쓰는 예를 설명드렸는데 과산화수소가 반응이 되게 빨라서 물질을 쪼개줘야 되는데 그 산화가 작게 만드는 건데 오히려 붙여서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분해가 되는 도중에 나오는 이 물질들이 중간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산물이 원래 처리하려고 했던 물질보다 더 유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산물이 얼마나 나오고 이 중간산물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환원도 비슷하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흙의 성분과 구조가 다르면 중금속이 더 많이 흡착되거나 쉽게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주로 입자 크기, 표면 정화, 유기물 함량과 관련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물성이 중금속 오염과 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흙을 우리가 크기별로 보면 모래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 실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성분과 점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기로 보통 구별하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기물이 들어가서 토양 전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중금속이 토양에 붙는 흡착의 경우는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더 잘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것은 토양으로부터 얘를 뜯어내는 거겠죠? 그럼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뜯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이 충분히 됐을까요? 네. 양산초등학교 4학년 박한울입니다. 땅이 중요하나요? 바다가 중요하나요? 그리고 둘 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살릴 수 없게 된 땅도 있나요? 완전히 살릴 수 없게 된 땅도 있습니다. 네. 땅은 보통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고 있나요? 그리고 네 번째 것도 물어보실 거죠? 먼저 물어봐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릴게요. 인공적으로 만든 땅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네, 땅이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고 있느냐는 앞에 답변하고 비슷한데요. 점토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거기에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 두 가지가 증가하면 보통은 땅이 물을 훨씬 많이 머금을 수 있고요. 우리 도자기 같은 경우는 흙을 빚어가지고 굽잖아요. 구우면 더 이상 흙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도자기를 다 나중에 부셔서 돌이키면 흙 성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땅이 일종의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도자기를 잘게 부셔서 흙이랑 섞어주면 다시 흙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예,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알 텐데요. 그 무대가 됐던 곳이 제 고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농사 짓는 것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때 도회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우선 어린 친구들도 진지하게 들어줘서 되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의 여러 분야 때 우리가 쉽게 접하는 물, 공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하루만 안 치우면 냄새가 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실 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양하고 지하수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간과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토양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저는 오늘 강연이 되게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도입 강연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2007년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 과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광역시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시도별로 좀 확장하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 소망이 생겨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했잖아요. 전북대학교 백기태 치면 저의 이메일, 심지어 휴대폰 번호까지도 거의 공공대처럼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응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